하찮게 여겼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강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평가절하했던 이유는 단순한 외교 분석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상처가 판단을 흐렸고 그 결과 저는 세계를 향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쳤습니다. 그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역경을 견디며 쌓아온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전략 파트너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던 그 나라는 지금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의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유럽 외교관의 후회이자 한 사람의 변화된 시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전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맡고 있는 지 벌써 15년이 되었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내린 결정들 중에서도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난달 G24전 전략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내뱉은 말들일 겁니다. 한국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전략 파트너로는 부족한 나라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앉아있던 주요 동맹국 대표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단언했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중견국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일본 대표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런 생각의 뿌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할 때였죠. 교환학생으로 온 김민수라는 한국 남자와 만났습니다.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의 열정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거든. 민수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꿈 많은 아시아 청년의 이상주의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선택했죠. 그 이별 이후 저에게 한국은 열정적이었지만 현실과는 멀었던 나라로 기억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편견이 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감성적이고 덜 체계적인 지역으로 보는 시선이 생겼죠.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G24전 회의에서 제가 한 발언은 곧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반영되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안보적 차원에서만 고려하되 핵심 기술 이슈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편견이 미국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버지니아 자택에 돌아와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외교 경험과 분석력으로 내린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상처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그 나라가 곧 미국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G24전 회의에서 제 발언이 있은 지 불과 2주 만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작성한 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치였죠.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한층 더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긴장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한 거였어요. 동시에 공급망 재편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멕시코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 공급업체를 우선 선택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죠. 이 정도면 한국도 현실을 직시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 미국과 맞설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반격을 선언한 건 우리 조치 발표 3일 후였습니다. SK와 삼성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했죠. 미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독자적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사업을 축소하면서 여유 자금이 생긴 상황에서 그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로 미국 없이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일주일 뒤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우회해서 직접 유럽, 중동, 남미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의 발표였습니다. 하나시스템과 총 50억 유로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식 발표한 거죠. 바이에른 주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천궁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죠. 그 순간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멍하니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전략 파트너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던 바로 그 나라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거였어요. 그것도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뚫고 말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터졌어요. 네덜란드가 한국과 반도체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원전 기술 도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인도마저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세운 전략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우회해서 한국과 손잡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차 원삼-D 디램 상용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미국이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 외교 경력 중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 적은 처음이었어요. 과거 제가 부족하다고 본 나라가 미국을 우회하며 오히려 더 큰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략이 동맹국들에 의해 무시되는 현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 전략의 실패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건 11월 초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처음으로 엘리자베스의 전략 실패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었어요. 회의록을 받아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혼선이 발생했다. 국방장관이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한 발언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CIA 부국장의 말이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욱 뼈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후임 후보로 캘리포니아 출신의 젊은 외교관사라 천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겨우 38세에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해온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천은 한국어도 유창하고 서울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어요. 제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정보였습니다. 더욱 씁쓸했던 건 그녀가 최근 발표한 논문 제목이었어요. 21세기 아시아의 부상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를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워싱턴의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위기감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클라라가 가져온 소식이었죠. 엄마, 나 다음 달에 한국 가려고 해. 클라라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말했어요. 17세 딸아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왜 가려는데? BTS 콘서트 보러 가려고. 친구들이랑 같이 서울에서 일주일 있을 거야. 클라라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반짝임이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안 돼. 너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엄마야말로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클라라가 되받아쳤어요. 내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 엄마는 왜 그렇게 한국을 편견으로만 봐?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국을 편견으로 본다고요? 저는 그저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뿐인데 딸은 그걸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클라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고. 지정학적으로 복잡하다고 해서 문화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 클라라의 반박이 예상외로 논리적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날 밤 클라라와의 대화는 결국 큰 소리로 번졌습니다. 딸은 제가 냉전 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딸이 겉모습에만 현혹당하고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논쟁 과정에서 클라라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왜 다들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생각해봤어?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심지어 할아버지도 요즘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제 아버지까지도 최근에 삼성 스마트폰을 사서 쓰고 계셨죠. 내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적 권력 위기와 가족 내 세대 갈등이 복합되면서 심리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미안 전략대화 사무국이었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에 미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의 나라, 제가 줄곧 과소평가해왔던 그 도시에 직접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시아 공항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들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고 안내 서비스도 완벽했죠. 이게 제가 덜 체계적이라고 평가했던 나라 맞나? 속으로 의아해하며 시내로 향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미마이너스한 전략대화는 3일 일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첫날은 삼성과 현대가 공동 주관하는 미래기술 포럼에 참석해야 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보여주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삼성 서초사옥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육지통신기술 시연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실시간으로 홀로그램 회의가 진행되는 걸 직접 봤어요. 미국에서도 이론으로만 들었던 기술이 이미 실용 단계에 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육지 기술은 오지보다 10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합니다. 삼성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히 초저지연과 초연결 기능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기술 시연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HBM 기술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기술 시연이 있었어요. 현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이토록 질서정연하고 전략적인 나라였다니. 포럼이 끝나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가 20년간 품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주최 측에서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러 보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촌에 있는 그 한옥은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노부부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과거 대학 교수였다고 하시더군요. 손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할머니의 친근한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했었는데 그때 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버드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아들분 이름이 뭐라고 하시죠? 김민수라고 해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묵게 된 게스트하우스가 바로 민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20년 전 하버드에서의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손님이 할아버지가 의미 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날 밤 민수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20년 전의 이야기, 민수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의 일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할아버지는 민수가 항상 저를 그리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늘 말하더군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친구가 정말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서로 꿈이 달라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과거의 기억들이 소환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개인적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다음 날 전략대화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로 민수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니께서 어젯밤에 연락 주셔서 알았어. 민수,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20년 전에 그 청년이 이제는 한국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차관까지 되었다니 정말 대단해. 그땐 우리가 어렸던 거야.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로 다른 꿈을 품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그날 저녁 민수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2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더욱 그랬지. 미안해, 민수. 나도 모르게 개인적인 감정이 일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이별이 나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었나 봐. 우리 둘 다 어렸어.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 아닐까? 민수의 말에 깊이가 있었어요. 나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일했고 너는 미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잖아. 대화를 나누면서 민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감정적인 청년이 아니라 진중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성숙한 외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라고 편견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깨달았죠. 엘리자베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미국과의 미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고문직을 새로 만들려고 해.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을 그렇게 폄하했는데도 이런 제안을 받다니. 과거는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미래잖아. 민수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내가 미국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잘못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민수의 제안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양국 관계를 생각하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 고마워. 하지만 지금 당장 답하기는 어려워.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 물론이야. 충분히 고민해봐. 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기 전에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우리가 20년 전에 헤어질 때 내가 한국을 현실과 거리가 먼 나라라고 했던 거 기억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로 현실적인 거잖아.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시각이었고 한국이 보여준 비현실적이라던 열정이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현실적 준비였던 거죠. 로맨스와 국제 정치가 이렇게 절묘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개인적인 재회를 통해 국가 간의 오해도 풀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민수와의 재회, 그리고 제안받은 고문직까지 모든 것이 제 기존 생각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고민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미국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거든요. 독자적 한국 전략 필요라는 요구가 의회와 산업계에서 쏟아져 나온 거였어요. 실리콘밸리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애플과 구글, 테슬라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드만삭스가 직접 한국 재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펜타곤의 움직임이었어요. 국방부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미군 현대화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과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미코 노미뉴스, WSJ, 삼성 SK의 장비 공급 제한 통보업계. 긴장된 상황에서 미국도 한국의 혁신적 무기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죠. 엘리자베스,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제 보좌관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의회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행정부 차원의 통합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마이너스한 첨단기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발탁되었다는 거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가 이제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부에서 온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HBM 주요 공급사들이 HBM사 제품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차세대 기술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외교 전략이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는 모습이 매우 영리했습니다. 최근 2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사업을 축소하면서도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회복력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지칠 수준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 그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혁신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결과였어요. 연설문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전략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모두 갖춘 신흥 강국이었던 거예요. 패권국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조건을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의 내면도 변해가고 있었어요. 20년간 품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만든 벽을 허물고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죠. 특히 민수화의 재회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국가로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매우 이성적이고 전략적이었던 거죠. 연설 준비를 마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은 단순히 제 개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아시아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미마이너스한 첨단기술 포럼 기조연설 당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 대회의실에는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실리콘밸리 CEO들 그리고 한국 정부 대표단이 모여 있었어요. 몇 달 전 제가 한국을 폄하했던 바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실과는 다른 곳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단에 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외교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귀빈 여러분,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인 고백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이 전문적 판단을 흐렸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후배 동맹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의 모델이자 진정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한국 대표단석에서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그리고 차세대 통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삼성의 6G 기술,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현대의 로봇 기술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위 파트너십이 아니라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국방장관이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다른 참석자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까지 제 후임으로 거론되던 사라 천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클라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 정말 멋있었어. 클라라야, 미안해. 내가 한국에 가고 싶어 했을 때 반대했던 것. 이제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클라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정말 한국 유학 결정했어.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공부하려고. 깜짝 놀랐지만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좋은 결정이야. 엄마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지? 응. 그리고 엄마도 한국어 좀 배워봐. 나중에 한국 가면 도움이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개인과 정책, 가족과 외교가 모두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을 통해 제 안의 세대 갈등과 문화적 편견도 모두 화해될 수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동기술센터 설립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제 연설이 계기가 되어 양측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축하해. 민수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내 용기 있는 발언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 고마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 같아. 그렇게 한국을 통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어요. 개인적인 성장과 전문적인 발전, 그리고 가족관계의 개선까지 모든 것이 함께 변화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국무부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미마이너스한 신기술 협력 방안, 인도 태평양 전략 재검토,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 계획 등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한국과의 공동기술센터 설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워싱턴과 서울에 각각 센터를 만들어서 양방향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몇 달 전까지 한국을 폄하했던 제가 이제는 양국 협력의 상징적 인물이 된 거죠. 민수와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20년 전의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 덕분에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민수의 최근 이메일 내용이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더군. 정말 그랬어요. 제 기조연설 이후 미국 각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핵심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했고, 구글은 한국 AI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늘리고 있어요. 펜타곤도 변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논의했어요. 심지어 사라 천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다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클라라의 한국 유학 준비도 한창입니다. 벌써 기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도 같이 봐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부감 없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엄마, 한국 드라마 보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한 것 같아.
클라라가 어제 한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더라. 그런 클라라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 오히려 제가 딸에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국무부에서 제게 올해의 공공외교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개인적 성찰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라고 하더군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입니다.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하더군요. 엘리자베스, 정말 축하해. 내가 보여준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그리고 어제 클라라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서울 한강에서 찍은 야경 사진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엄마, 한국 정말 멋져. 빨리 와봐. 그 사진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20년 전 상처받았던 그 도시가 이제는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했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미래를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미마이너스 안의 다리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전통적인 미국 엘리트였던 제가 진심으로 변해가는 여정.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자 변화의 거울이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거울을 통해 진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